어, 네, 오늘 강의는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있다. 제대로 진행이 지금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들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수시 입시 결과를 봐보면 고교학점제를 잘 이용해서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의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매 학기마다 두 과목씩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까지 합격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대학에서도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또한 그걸 들음으로 해서 별도로 추가로 공부하고 알게 된 내용들이 세특으로 기록되어서 다른 친구보다 8과목 이상을 더 들었기 때문에 글자 수만 따지게 되면 4천자 이상을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은 수시에서 망치거나 그러면 정시를 대비한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꼭 정시가 답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 말고도 생각보다 지금 편입학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가 명확하게 고3 때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 목표를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진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저희 책을 보시면 첫 번째 파트는 문해력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할까요? 오히려 이런 강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소영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지금 문해력은 한참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자,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 문해력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생들이에요. 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일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친구가 문해력이 약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네. 특히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 저는 몇 번을 봤어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문제에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는 그 정의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지만 그게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문해력 자체가 약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고교학점제에 정말 친구들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자, 그걸 궁금한 내용들을 이제 이 책에 담아놨거든요. 자, 그래서 책이 조금 얇고 편하게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들 항상 책을 쉽게 쉽게 쓰는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 저희는 항상 쉽게 쓰는데 책이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올해는 조금 더 진짜 쉽게 쓴 책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두 꼭지로 정리돼 있어요. 자, 문해력 파트가 있는데 영어 해석 친구들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해석을 다 해놓고 이제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도 영어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조금 많으니까요. 다 해석을 해놨는데 오답이 나올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영어 단어가 있으면 자, 그 영어 단어에서 풀이를 쭉 해놨어요. 근데 그 풀이가 뭔지가 이 영어 단어의 뜻이 뭔지를 학생들이 한글말로 해결을 못 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문해력이 약한 친구들을 보면은 한자어를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저희들은 말했어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한자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자, 그걸 안 해서 이거는 아마도 교과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 해결력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독서예요. 자, 독서고 그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쓰였는지,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가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치다는 게 아니고 얘가 디지털 문해력이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약해요. 자, 그 말은
스님, 저희들 우리 친구는 항상 보면 인강 듣고 유튜브 보고 모르는 거는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논문도 보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자,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정보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 자료를 분석해서 모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약하다. 자, 이런 친구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럼 최종적인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성적들, 자, 언어 영역이나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과목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 그런 성적에도 문제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탐구 보고서 자체를 애들이 해결하거나 써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앞에 부분들이 다 안 되면 자, 그러다 보면은 얘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지 자기의 진로에 맞는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책에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시험을 잘 봐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공부 시간에는 변함이 없어요.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자신이 단어 암기는 잘했지만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그 응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들을 안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못 맞고 시험에서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못 풀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거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미리 좀 해놓으면 알아서 성적이 올라갈 건데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학원은 학원대로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했지만은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첫 챕터에 이 내용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는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목차를 간단하게 저희들이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목차에서 보면 다들 우리 무슨 느낌이에요? 자,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사시고 나서 자, 후기를 주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 정말 2번은 다른 것보다도 두 번째 챕터에 한자어를 몰라서 응용이 불가능한 친구들이 많다. 이 챕터에는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엄마하고 아빠가 문상을 가야 돼서 저녁에 밥을 너네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런 단어를 썼는데 애들이 그 문상이라는 게 엄마 그 인터넷에 타면 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해석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 그런 용어들이 우리가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저 고3들한테 야, 너네는 문상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냐라고 얘기를 문상을 간다라는 용어를 알고 있냐라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근데 그 친구도 어디서 알았냐면요. 국어 지문에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평소에 이런 단어들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자, 이렇게 한자어나 이런 거를 응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제일 공감이 간다라는 부모님들이 조금은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문해력계는 차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이제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단어는 관계 맺기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관계 맺기가 왜 나왔지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관계 맺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기존에 있는 자료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좀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에도 봐보면 아이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녀의 수행 평가를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아이가 엄마 나는 이러이러한 진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미리 찾아줘 라고 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찾아준 게 아니라 엄마가 주제를 정하고 엄마가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왜 이 보고서를 썼는지도 모르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너가 알게 된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보고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무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몰라요. 과연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하고 있겠죠.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면접을 다 봤잖아요, 수시에서. 자, 면접을 보면은 이게 뭐가 되어주냐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았어요. 최근 이슈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 자, 이런 거를 조사를 했어. 그럼 너는 이걸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단순히 어떤 실험을 하나 한 그 실험의 구체적인 뭔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입사관들은 교수님들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네가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자, 그런 문제 해결력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더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학생들이 직접 탐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 맺기는 우리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화학적인 이런 문제로,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이걸 화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해결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자라는 거죠. 자, 이런 들에 대해서 간단한 이런 배경 지식만 있어도 지금 중3들 예비고 친구들이죠. 자, 예비고 친구들도 학교를 가기 전에 이 정도만 읽어놔 줘도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이거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애는 아니야. 문과로 갈 건데 뭐 이것까지 다 볼 필요가 있어? 라고 하지만 자, 문과 친구들 자, 지금 이거 없네요. 자, ESG 경영부터 시작을 해서 다들 활용을 해주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 문과 친구들 굉장히 활용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조금은 시간이 있으면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야지 내가 어떤 문제에 늘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자,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수치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그것도 괜찮은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책들은 아마도 3월 달, 3월 달일 거야.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도서관 측에서, 어떤 책들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구매 목록을 학생들이 작성을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책 한 권 정도는 아마도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 강의는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내용들과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록이 또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활용하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내 아이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에 관련된 그리고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추천 도서를 별도로 마련해 두었고요. 이런 책을 읽으면 관련된 능력을 좀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도서를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MBTI를 이용해서 나만의 노트 정리법. 최근에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글 쓰는 걸 매우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상에 노출되는 정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경향이 높아서 글쓰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노트 정리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대부분은 노트 정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끔 크게 네 가지 노트 정리법들을 소개해 놓았고 어떻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예시까지 수학과 과학으로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제 탐구 주제도 정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 책에 따라서 크게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 주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또 확장시켜서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까지도 해볼 수 있게끔 주제를 다 공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대부분 이제 많이 물어봐요. "이런 진로를 가지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책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의대를 가는 친구조차도 책은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그 책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책을 읽었다라고 했을 때 절대 다 읽어라만 하지 않아요. 한 챕터라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명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된 도서와 확장된 탐구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크게 탐구 주제를 갖다가 3 개를 4개 3 개를 주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를 갖다가 독후감을 작성하게 하고 하나는 갖다가 별도로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을 하는데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근데 꼭 어머님들이 욕심이 많아요. 책을 다 읽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활동을 다 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우리도 책을 읽으면 100%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읽었다 하더라도 50%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다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싫어하고요. 고등학생이 들어가면 더더욱 책을 못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 책을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은 책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뭐예요? 읽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활용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최근에 노벨상 받은 것에 또는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신기술과 연계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됐는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접목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특허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단순하게 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적힌 내용에 생기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어. 그래서 대부분 이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또는 이런 상담을 듣고 난 다음에 '아 우리 아이 학생부가 안 좋았구나.'라고 생각하지 그전까지는 생기부에 글이 많이 적혀 있고 선생님이 좋은 말을 많이 적었으니까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면접관이다. 내가 교수다. 부모님이 교수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의 생기부를 봤을 때 과연 이 친구가 내가 뽑고 싶은 학생인지 만나고 싶은 학생인지 정말 호기심이 가는 친구인지 매력적인 친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냥 열심히 했구나. 근데 내 실험실 후배 또는 실험실 제자로 뽑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면 이 친구는 면접에 합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생기부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학생부를 "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녀가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깜깜 뭐 학종은 깜깜이 전형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는 특목고를 위한 전형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꼼꼼하게 잘 활용하시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부록을 활용을 할 때 저희들이 1 월, 2월 강의에 자 이렇게 부록을 활용할 수 있는 강의들을 또 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공지를 해 드리면 우리 친구의 MBTI 검사도 한번 미리 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이런 게 조금 맞겠구나.'라는 걸 한번 보셔도 되고 자 수학과학에 대한 탐구도 진행이 될 때 '우리 애는 이런 데 조금 관심이 있어. 자 이런 책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예 학생하고 같이 호기심을 가지고 강의에 들어오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1 월, 2월 강의들이 계속 있으니깐요. 그전에 그런 내용들은 다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왜 나왔는지를 갖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쓸데없는 것 같아. 아이들 수능만 열심히 봐도 될 것 같은데 별로 공정하지도 않은 제도에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걸 하다 보니까 과목 선택하는 것도 짜증나고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국영수 열심히 봐 가지고 시험 봐서 대학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한탄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학년이 바뀌다 보니까 초등학교 6 학년 또는 중학교 3 학년 이런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 상담을 해 보면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봐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꼭 아빠를 같이 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현직에서 한 그래도 45세 이상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자기 후배들을 뽑아 본 걸 봐 보고 그다음에 후배들의 능력들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교육부에서 먼저 바뀌었다고 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뀔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업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바뀐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직원을 채용할 때 있어서 예전처럼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학과를 나왔는지, 학점이 얼마인지 이런 걸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을 뽑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이 직무에 관련된 경력이 있는지 적어.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을 적으래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대학교 때 인턴십을 하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공모전에 참여해서 너가 이쪽 직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라고 하는 능력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된 친구를 뽑는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기업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직원 한 사람을 뽑아서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동안 열심히 교육시켜서 이 친구들 갖다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일을 시켜서 최소한 뭐 2, 3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자녀들을 봐보세요.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만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들, 군인들 월급이 작다고 해서 3, 4개월 만에 그만둔 친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들을 뽑아서 6개월 동안 교육시키기 전에 이미 나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요. 이미 된 놈들을 뽑아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열심히 써먹고 니들이 가고 싶어? 가! 우리 또 된 놈들 뽑을 거야! 라는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는 취업할 때도 그렇게 뽑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렇게 된 놈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고교학점제도 결국은 이렇게 자기 진로에 관련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관련된 노력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 역경을 극복한 친구들, 그래, 이 친구들이 대학 가서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잘할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학에서도 모집하는 요강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육 체계가 달라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왜 나오는지를 보면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고교학점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대학생처럼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아직 진로도 모르겠고 과목을 도대체 왜 선택하라고 해갖고 우리 학교에는 선생님도 부족해서 과목 선택하기도 힘들고 도대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다른 학교까지 가서 귀찮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그걸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대기업을 취업하고 싶어 해요. 그럼 대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열심히 대학생 때 수업을 들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럼 그 대학에서 뽑는 인재상이 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걸 알고 대학을 지원하고 취업을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자체를 갖다 뭐라 했냐면 생존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모르면 대기업 취업이 힘들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서울대를 나오면 대기업에 취업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대기업 취업률이 40%도 안 됩니다. 예전처럼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취업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요즘 최근에는 기업이 많이 공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 중에서 봐보면 충청남도 충북 쪽에 기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취업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충남대랑 순천향대를 합격하면 충남대를 가요. 그런데 충남대를 가면 취업률이 떨어져요. 근데 반면에 순천향대가 취업을 더 잘해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예전처럼 학교 이름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이냐? 당연히 성적으로 따졌을 때 충남대가 더 좋아요. 근데 충남대 교수는 취업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제자가 대기업을 취업하든 어디를 취업하든 나는 관심이 없어. 왜? 나는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잘리지 않아. 그래서 내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거 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순천향대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학습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학점도 인정시켜주고요. 그걸 가지고 자금도 주고요. 그거 한 달 동안 일하면 별도로 돈도 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많이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선배들도 데리고 와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좀 뽑아 쓰세요. 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에 있는 연구소들을 데리고 왔고요. 강의도 시켜주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에 뽑는 책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구를 뽑을까요? 대학 이름은 공개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충남대인지 이 친구가 순천향대인지 몰라요. 근데
충남대 나온 친구는 그냥 열심히 성적만 땄어요.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뽑질 않아요. 근데 순천대 친구는 얘가 학교에서 뭔가 연수도 듣고 있고 인턴십도 하고 있고 현장 체박스도 있고 공모전도 하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디자인 활동도 하고 등등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도 배워야 되고요. 학교에서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취업할 때 자기소개에서 뭘 뺄까요?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충남대 학생은 뭘 쓸까요?로 얘기해요. 제가 취업 상담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현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업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직업국이 미달일까요? 취업이 안 되니까 미달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칩을 튀기면서까지 얘기를 할까요? 현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빠들은 이해해요. 근데 엄마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도 학교 이름이 좋지 않나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인재상과 현실이 다른데 그걸 갖다가 여전히 80년대 때, 90년대 때 그때 대학 갔던 것처럼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생존 지시, 능력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충남대 나오면 대기업 들어가는 비율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전문대를 가게 되면 대기업 취업률이 50%가 돼요.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근데 이 고민을 언제 하냐면요. 대학 졸업할 때 와요. 최근에도 그런 상담 많이 했어요. 충남대생부터 시작해서 4년대 졸업생들이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대기업 들어가려 하는데 대기업 들어갈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에서 요즘 직원을 잘 뽑지 않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 보면 자기 과에 맞는 과를 취업을 하려고 생각해요. 요즘 과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최근에 취업을 가장 많이 뽑는 기업들이 도대체 어딜까요? 지금 분야별로 따지게 되면 첫 번째는 반도체예요. 두 번째는 배터리예요. 세 번째는 제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부터는 항공에서 일단 채용 인원을 갖다가 5만 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항공 우주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분야가 어딘지를 생각하고 과가 그게 아니더라도 그쪽에 취업하고 싶으면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학도에 개설해요. 그럼 그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럼 취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과가 그게 아니까 그거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길을 들어가려고 해. 취업할 데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하야대 서강대를 나왔어. 문과생이야. 근데 서울에서 꼭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아니, 직장을 다녀야 되겠대.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0이에요. 근데 지방을 내려오게 되면 월급이 훨씬 더 많아요.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도 좀 이해해야 되고 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도대체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에서는 어디 쪽에 지원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오늘자 뉴스에 지금 단톡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 내년까지 8천억을 투자하겠대요. 그것도 어디에만? 경남 사천과 진주 분야에. 그럼 그쪽에 직원을 엄청 많이 뽑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다못해 반도체를 예를 든다면 반도체 공장이 경기도 이천, 평택, 용인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대학을 갔을 때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그 근처에 있는 대학을 안 가면 현장 체험학습 기회가 없어요. 왜 공장이 옆에 없는데 뭘 현장 체험학습을 해요? 물론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카이 서성을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내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고 그러면 그 분야의 공장이 어디가 있고 그 공장에서 주로 뽑는 그런 직무는 뭐고 그럼 그 직무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학교 때는 어떤 자격증과 어떤 현장 체험 학습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을 취업할 수 있을 겁니다. 취업을 할 때도 이처럼 공부하듯이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학생부를 갖춰야 되고 어떻게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되고 교수들이 입맛에 맞는 정말 매력적인 학생부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이 자기 생각에 자기 혼자서 학생부가 잘 썼대. 뭘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말이 많이 적힌 엄마들은 좋대. 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좋은 말을 적힌 것은 복붙해서 그냥 쓰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럼 대학 교수는 읽히지 않아요. 왜? 생기부 하루에 읽어야 될 게 적게는 150개에서 많게는 200장, 200명의 학생부를 봐야 돼요. 그 학생부를 그걸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같은 학교에서 2명 이상이 동일한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내용 다 블랭크 해버려요. 오로지 이 학생을 위해서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학생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뭐라고 하냐, 개별화된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의 모습이 보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이 학생부를 보면 학생의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조문만 많이 적혀 있어요. 이게 좋은 학생부인가요? 대학에서는 진짜 피 터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별화된 학생의 모습이 보이는 학생부를 적으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 학생부는 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근데 좋은 생기부라고 얘기를 해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면서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어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좀 제대로 들으면서 이제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원하지 않고요.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생을 원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상담하면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요. 지금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요. 그걸 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류가 그렇게 적혀 있어야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생기부에도 그런 능력이 보이게끔 글이 적혀 있어야지, 아, 이 친구 매력적이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도 얘기하고요. 다른 대학 입학사정관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라니까 뭘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대. 물론 알게 된 것도 지식을 습득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알았던 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뭘 원할까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정말 이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다. 정말로 최근에 독서를 한 책이 사실일까요? 특히 이공계는 오늘자 지식이 내일 뉴스가 나오면 새로운 지식이 또 나와요. 작년에 어저께 공부했던 것들이 이론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에 관련된 그 기사는 매일 새로운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일주정치적 기사가 잘못된 기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고 왜 이게 잘못됐고 최근에 이 기사는 도대체 왜 성공했으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도 해보고 전문가에게 질문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왜 교과서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와 관련된 진로를 삼고 싶을 때 과연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새롭게 공부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나라의 선두교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면 우리나라 걸 읽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럼 뭐요? 외국의 논문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미국 논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논문 제목이 뭐예요? 영어로 돼 있겠죠. 영어로 된 논문을 써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써야지만이 교수들이 면접 때 물어볼 거니까 이 친구가 정말 읽었는지 궁금하겠죠. 두 번째, 읽었는데 그 친구는 얼마만큼 이해했을까를 궁금하겠죠. 그래서 면접 때는 최근에 꼬리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 알았냐? 그래? 왜 그걸 알았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우수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꼬리 질문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질문해요. 오케이, 맞췄어요. 두 번째, 대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의 질문해요. 맞췄어요. 오, 대학교 3학년 질문했어요. 얘가 버벅거리면서 답변을 못해. 그런데 이 친구는 합격이야. 근데 우리 아이가 면접을 잘 보고 왔대. 면접을 잘 보고 왔는데 물어보면 고등학교 수준의 질문했어요. 그럼 이 친구를 대학 교사 뽑을까요? 안 뽑아요. 자기는 면접을 잘 봤다 하지만은 이 친구한테 특별하게 물어볼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형식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잘 봤다고 했는데 불합격하고요. 면접을 못 받고 답변 못했다고 울고 나왔어요. 근데 합격해요. 왜요? 그 친구는 이미 대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를 뽑으면 충분히 대학교 3, 4학년 이상의 수준에 있는 내용까지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얘를 뽑으면 바로바로 현장에 써볼 수 있겠네.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네. 내 실험실 뭐 이렇게 제자로 써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생겨요. 그럼 그런 욕심이 생기는 교수가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리고 나중에 입학하 온 다음에도 면접을 따로 해줘요. 야, 그리고 우리 실험실 한번 구경해 볼래? 실험실도 구경시켜줘요. 그리고 실험실 들어와서 일도 해보게끔 해야겠다. 이런 기회를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발전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한 분야의 지식을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분야에만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인접된 지식과 같이 융합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AI 플러스 X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뭘까요? 내 진로에 관련된 능력을 인공지능과 접목했을 때 이걸 갖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또는 이 지식을 갖다가 다른 지식과 접목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였어요? 교육부에서 이제는 무학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전공 없이 뽑으려고 합니다. 왜?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에서 고민이 많아요. 왜? 학과에서 교수들이 무학과를 뽑게 되면 누가 인원을 갖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학과 빼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무학과를 도대체 어디에서 정원을 빼서 무학과를 만들까? 물론 그전부터 자유전공학부가 있어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자유전공부가 없다라고 하면 공학에서 많이 빼고 있어요. 왜? 그전에 보면 전기전자공학부 120명, 컴퓨터공학부 120명,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과는 지금 정원을 보면 30명이 안 돼요. 30명이 안 된 데서 정원을 뽑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문계를 통폐합해 버린 거. 어문계합을 통폐합해서 정원을 갖다가 모집하고 나머지는 갖다가 야 어쨌든 어문계열은 뭐 무학과에서 뽑아도 상관없잖아.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론은 이렇게 그전부터 이중 전공을 이렇게 무조건 이중 전공을 이수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학교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점점 바뀌면서 이제 학과에 구분 없이 뽑아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이 2개 전공 이상이라면 2개 전공 이상도 마음껏 들을 수 있게끔 대학의 인프라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학생들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융합적인 능력을 갖추고 융합적으로 탐구한 능력이 보였는지를 갖다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장에서 전공적 합격을 많이 봤어요. 근데 최근에 전공적 합격 별로 없어요. 진로 역량이라든지 또는 계열적 합격이라든지 이런 말 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꼭 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갖다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것과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라면 충분히 탐구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융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친구가 새롭게 도전했으니까 새로운 도전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서류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내 자녀가 그렇게 했나라고 생각하시고 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적이 취업을 결정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 그다음 최근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자녀가 장학금을 갖다 4년 동안 받았어요. 그 친구는 자격증 하나랑 성적만 땄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할 때 원서가 계속 광탈이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3점 초반이야. 겨우겨우 장학금도 거의 못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공모전도 도전하고 체험 활동도 하고 현장 체험 학습도 6개월 이상 나갔다 오고 했는데 이 친구는 대기업에 바로 취업했어요. 왜요? 기업에서 성적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써볼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예전에는 성적이 좋은 친구를 뽑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성적 열심히 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쪽에 역량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쪽에 일자리를 많이 뽑으려고 하는지라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미래 2023년에 이렇게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런 오른쪽 파란색, 하늘색으로 된 부분들이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분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그것들을 봐보면 뭐예요? 그린 분야, 환경과 관련된 ESG 분야 쪽에 생각보다 많은. 그럼 뭐 ESG냐니까 항공공학과를 가면 취업이 잘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ESG는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전기공학과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전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가? 이것도 ESG고요. 전기공학과 갈 때 나는 될 수 있으면 전선에서 매년 1조 5천억만큼 손실되는 전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송전하는 과정에서 손실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진 게 ESG가 된다는 겁니다. 내 진로에 관련된 ESG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환경공학과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더라도 강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또 많이 뽑는 거 이렇게 36.4% 이상 뽑는 데를 봐봤더니 뭐 있어요? 새로운 기술들을 익혀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전의 기술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최근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졸업한 기술은 현장에서 6개월도 써먹지 못한다라는 거. 혹시 뉴스 보셨나요?
기업에서 얘기해요. 왜 현장 체험학습을 가라고요? 현장 체험학습을 가야지 현장에서 써먹는 기기를 알고 있고 현장에서 써먹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바로 뽑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신기술을 못해. 다시 교육시켜야 돼. 교육시키는 거 아까 싫다고 했잖아요. 왜? 이 친구를 뽑았는데 6개월에 그만둘지 1년에 그만둘지 모르는데 뭘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육된 놈을 갖다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기술과 최고의 기술을 갖다 터득한 놈들, 그런 놈을 우리는 뽑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인지 이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갖다가 뽑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런 능력을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경험을 시켜주고 체험 활동하게 하고 하다 보면 대학교 때 자기가 스스로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 몰랐어. 취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엄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캥거루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왜 학생부 종합적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ESG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은 데가 철강회사예요.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철강회사는 철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무조건 적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탄소 배출권 때문에. 그래서 미친 듯이 ESG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ESG는 환경공학과에서 한다고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ESG 전담 부서를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뭐냐면 인공지능을 접목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디지털 트윈 기술도 접목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는 자체 발전소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쓰고 탄소 배출권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뭐예요? 자기가 또 다른 곳에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 연구들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몽골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나무도 심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현대제철은 좀 늦었어요. 출발이. 그리고 포스코보다 제철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게 지금 현재 ESG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사명을 뭐라고 했어요? 철이 그린이다.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열심히 그런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ESG 파트에 진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생산할수록 적자인데 기업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조차도 ESG야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럼 기업에서 이렇게 필수라고 미친 듯이 목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ESG를 몰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ESG가 자기 진로에 관련된 ESG 분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각 모든 기업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도 공공망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송하는 과정이나 인터넷송에서도 그렇고요. 등등 다양한 넷제로를 위한 여러 가지 경영 활동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활용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갖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ESG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고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특허를 개발하면 직원들에게 특허에 대한 배당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미친 듯이 연구를 해요. 왜? 자기 팀장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제는 기업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후배가 좋은 특허를 개발해가지고 자기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을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그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자동차조차도 남양연구소의 직원들은 그렇게 피 터지게 연구를 시켜서 팀장보다 신입사원들이 훨씬 더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남양연구소는 또 특이하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석박사 이상들만 뽑았어요. 최근에는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새로운 문제들을 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대졸자도 그냥 뽑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석박사가 아니니까 지원 안 할 생각을 해요. 그걸 가장 먼저 한 데가 어디예요? 나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냥
학사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나사에 채용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중퇴자들도 전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능력과 기술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했고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자녀의 대학교를 입학하는 데에서도 크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업에서 그런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 입학, 모집 요강도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론에서 고교학점제가 달라졌다는 거.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 고교학점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터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기술을 채택하는 데서 과연 어떤 쪽에 더 많이 하고 있냐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 디지털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갖다가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는데 쓰기는 하지만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고요. 내가 이걸 활용을 못해. 남들이 시킨 일만 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직원으로만 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월급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집에서도 재택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다못해 패션 분야에서도 예전에는 MD라고 하는 사람들 따로 뽑고 A라는 사람들도 따로 뽑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 혼자서 다 해요. 내가 올해 일주에 하나씩 물건을 자기가 선택을 하고요. 그 기업과 조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할인율을 뽑아낼 것인지 생각하고요. 방송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까지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패션 MD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관계없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다 갖춰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기업에서 한 명만 뽑아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는 패션만 좋아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이런 것들을 갖다 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힘들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의 그런 교육 그 플랫폼 같은 것들을 팔려고 하고 새로운 교육 플랫폼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것들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빅데이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들은 문과생들도 이러한 능력을 갖추면 훨씬 더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들이 딱 보면 최근에 다 뜨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구나.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럼 콩공을 가라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에 있다. 이건 무조건 한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몸값 올릴 수 있고 그 직원 한 명 뽑으면 두세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를 뽑는 것이지 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뽑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맞춤형 교육 뭐 열심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한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 직무에 100%라고 가정했을 때 약 49%만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대요. 나머지 52%는 뭔가 잡무를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대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과연 제대로 된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위해서 감정적으로 뭔가를 갖다 해주는데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피드백을 주는데 시간 봐보세요. 얼마예요? 이런 상황인데 부모님들은 우리가 처음에 딱 입학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갖다 내 자녀처럼 열심히 잘 관리하고 학생들보다 좀 착하게 만들어서 학종으로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준비하겠습니다. 안 지켜지잖아요. 왜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감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요. 우리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 우리를 맞춤형 수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원도 안 보내야 되고요. 가해도 안 시켜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게 부족하니까 학원도 보내고요. 과외도 하고요. 다른 무언가도 시키고요. 컨설팅도 시키고요. 다 하잖아요. 왜요? 내 아이만 위한 뭔가 제공을 다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맞춤형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업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100%안 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시키는 겁니다. 그걸 엄마가 시켜도 되고요. 아빠가 시켜도 되고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 난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어. 그러니까 컨설턴트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과외사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상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미국 다 조사를 해봤더니 뭐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60%가 넘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커리큘럼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러한 맞춤형 수업이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그러한 재정적으로도 시간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구조도 안 돼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AI 교사가 왜 필요한지, 디지털 교과서가 왜 필요한지,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가 왜 필요한지를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적당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야지만이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조사한 거 아닙니다. 뭐라고 적혔죠?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이 맥킨지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왜 고교학점제가 필요한지, 그걸 통해서 내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했다라면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취업할 때도 좋은 원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취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서 45살 관리직이라고 하죠. 45에서 50살 때 잘려야 됩니다. 잘리고 싶지 않아도 기업에서 45에서 50살 되게 되면 이미 관리직입니다. 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를 발령되거나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하거나 등등 해서 그 친구의 연봉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뭐요? 3,500 정도 되는 신입사원을 뽑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대학원을 가서 꼭 대학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인 싱크탱크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능력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맥킨지에서도 뭐 한다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관리할 수 있고 자기만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왜? 이제는 챗GPT가 그런 것들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챗GPT를 활용하게 되면 내 직원이 없어도 혼자서도 그런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40살 됐을 때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창업할 때 정부에서 적게는 뭐 1, 2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는 공짜로 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갚아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해서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또 2억에서 10억까지 또 공짜로 지원해 줍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투자해야지만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갖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이런 것이 인지조차도 모르고 창업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창업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의 생각의 괴리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 디그리 또는 나노 디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학교 뭐 이런 강의들 MIT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을 갖다가 적게는 뭐 한두 달, 많게는 6개월 과정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해. 그럼 그 친구는 왜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선배들이 이걸 안 했는데 해보고 싶단 말 할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자기 선배들이 이미 그걸로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어. 그걸로 해가지고 50억, 100억, 200억을 돈을 벌어본 경험을 봤어. 와, 저기 답이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보겠다라고 하지.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으면 해보고 싶다는 말을 1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상위 5등 안에 항상 교사가 직업이 들어있어요. 왜요? 12년 동안 보고 자란 게 교사밖에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선배가 창업을 해서 성공한 경험을 봤어. 와, 대기업에 저런 게 팔리네? 와, 저런 또 사업이 될 수 있네? 아, 저게 돈이 되네? 라는 걸 봤기 때문에, 아, 나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어서, 또는 선배가, 야,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뚱맞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생각,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 이 친구에게 기회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러한 경험도 나중에 취업할 때 경험 기술서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취업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고 가끔 가다 힘들다라고 하실 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하면 알아서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대학원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연구를 해라는 목적의 대학원이지 꼭 대학원을 가라 이런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또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 중에서 뭐 순천향대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적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도 지금 최근에 고려대 연세대 들어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야, 앞으로 이런 게 답이야. 열심히 해봐. 라고 했더니 그들이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3점 후반부터 4점 초반인데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대학원은 그런 식으로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느린 학습자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느린 학습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느린 학습자들도 충분히 이렇게 좋은 대학원을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의 연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계약학과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학과를 통해서 그쪽에 관련된 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예시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비록 대학교는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좀 공부에 대한 꿈이 없어서 늦게 시작했지만은 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데를 갖다 공략해서 좀 취업을 잘하고 거기에서 배운 또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대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대학 이후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별로 내 자녀를 닥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가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미친 듯이 수능 공부를 시키고 수능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대 정원을 엄청나게 열심히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15년 후, 20년 후에 여전히 의사가 지금처럼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의사가 되고 싶을 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를 간다보다는 그쪽에 관련된 능력이 있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최근에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OECD보다 무려 6배 이상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15년 후, 20년 후에 그때도 인구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의사 수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될까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더욱더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맥킨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컨설팅 기업에서 얘기를 분석하는 바로는 뭐냐면 인공지능사 도입하게 되면 고숙련, 고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더 빨리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꿈이 맞고 진로도 맞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재수 없으면 110살 이상까지 살 겁니다. 110살 이상 살 건데 과연 의사를 계속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은 어렵지 않은 조건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서울대를 대학원을 가려면 탭스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탭스 공부를 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 서울대 대학원도 요즘은 미달입니다. 공대도 미달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들어가기가 쉽다. 그리고 대학원은 들어가기는 쉬워요. 졸업하는 게 힘듭니다. 대학처럼 들어가기만 무조건 졸업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이 힘들겠죠.
근데 졸업 논문을 꼭 써야 돼요. 논문을 써야지 그걸 갖다가 기업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들어가기 예전보다는 쉬워졌다. 그러나 뭐 연고대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재수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저도 이제 대치동 가서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아시는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치동에 지금 재수생들 때문에 미친 듯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학생들이 정시로 뭔가를 해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병원 아니면 싹 다 학원이에요. 그리고 학원이 엄청나게 많고요. 120평 정도 되는 그런 임대료가 월 1억이래요. 120평 정도 되는 임대료가 1억. 그럼 임대료가 1억이면 기타 부대 비용까지 다 하게 되면 한 달에 최소한 1억 2천 이상은 그냥 통으로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학원을 오픈하라도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그 말은 뭐야? 한 달에 최소한 뭐 이렇게 되면 강사비까지 주게 되면 2억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구조상.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원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의대생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의대, 약대, 한의대가 다 빵꾸 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1.0, 1.1, 1.2가 됐어. 근데 지방대 의대밖에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예요? 반수를 해서 나는 인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야지. 나는 서울에 있는 서울의 대학병원이 있는 의대를 가야지라는 생각하고 다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비어 있는 걸 누가 채워요? 편입 학생이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만 시간의 법칙. 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물론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냥 책상에 만 시간 도 앉아 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 시간 동안 사유를 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재수학원 등록에 따라서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재수학원 등록에 성적이 떨어진 친구들이 더 많다라는 것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치동은 성공한 사례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 1등급이 두 개 이상이 있는 친구들만 뽑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치동에 있는 이름 있는 학원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왜? 왜 들어올 사람은 넘쳐나거든요. 1등급 2개 이상이 있으면 받아줍니다. 그 1등급 2개 이상 받은 친구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당연히 했으니까 만점자도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의대생들도 뭐예요? 정시에서 의대의 50% 이상을 재수하고 대치동에 있는 2개의 재수하고 다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미니멈 50을 잡은 겁니다.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1등급 2개 이상 가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하루에 매일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겠죠.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1점대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난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일반 편입을 공략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사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대라든지 뭐 한의대라든지 이런 몇 개의 대학은 또 학사 편입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뽑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서 2023학년도에까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모집 정원이 수의학과가 엄청 많이 비어요. 왜? 수의학과도 나름 성적이 좋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 라고 해서 수의생들이 가장 많이 한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의대로 빠지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갖다 뽑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의대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우리 59명 뽑았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023년도고요. 이것이 이제 올해는 그 인원이 2024년도 좀 더 늘어났고요.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입의 경쟁률을 봤더니 뭐예요? 수의대가 경쟁률이 가장 낮아. 왜?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고 수의대가 예전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올해까지는 2024년도 기준입니다. 올해까지는 PT를 받기 때문에 0명이지만 내년부터는 PT가 사라집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약대생들도 편입생들을 뽑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각 대학별로 지금 뽑는 인원들을 봤는데 물론 인원이 좀 적은 데도 있겠지만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무려 8명이나 뽑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다. 나름 연세대 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체조도 높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면 더 좋은 의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 인원들이 많고요.
더 아이러니한 건 연세대에 미래 캠퍼스면 좋은 그런 인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도 잘하고 막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 다 서울로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의사를 봐 봤더니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았냐? 최근에 제 이모님이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연세대학 원주에 사셔서 연세대 미래에서 그래도 수술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간담체 의사가 없어 가지고요. 수술할 의사가 하루에 3명 정도 모이면 서울에서 와서 수술한대요. 이게 현실이야. 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병원이 있고 대학 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담체 의사가 없어 가지고 서울에서 원주에 아픈 환자가 3명이 모이면 수술을 하러 간대요. 이야,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고 의사들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지방에서 의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먹거리가 안 되니까 다 어딜 가요? 수도권, 서울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근데 의사 정원을 늘리면 안 된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의사는 무조건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만큼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행복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한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로스쿨 비율이 또 엄청나게 많죠. 최근에 또 로스쿨 글 올려놨었잖아요. 로스쿨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600명 이상 의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600명 어떻게 산출했냐? 보건복지 잠깐 얘기했어요. 의대 정원이 80명이 안 된 데는 최소 80명 정도는 맞춰줘야지만이 원활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쭉 전국에 있는 의대를 갖다가 모집해가지고 인원수를 계산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인원을 다 더하면 600명 정도 나와요. 그래서 최소 600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의사과학자를 뽑아야 돼요. 카이스트 포항공대에서도 의대를 만들겠죠. 뭐 그렇게 해서 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시를 다시 재도전하는 방법이 되려면 학생부를 꾸준히 관리해야 되겠고요. 성적이 2점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난 의대를 가고 싶어라고 하면 특히 영어를 잘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왜? 토익을 일단 기본적으로 850점 이상 나와야 돼요. 토익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 시험을 봐요. 그래서 편입학 시험을 통해 가지고요. 편입학으로 의치 한약수를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그게 아니다. 그럼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가서 이렇게 좋은 연구직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창업하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수시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수시로 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뭐예요? 1년을 다시 꾸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려면 결국 뭐예요? 학생부 관리나 성적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도 이런 생기부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수시를 재도전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자,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뭐 반수나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정확하게 그 학교를 다니면서 혹시나 몰라서 이제는 사실 수시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둔 친구들한테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는 하죠. 혹시나 내년에 너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자,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때에 어떻게 성적을 관리했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 생각보다 3학년 2학기 때 성적은 많이 흔들려요, 친구들이. 왜? 내가 자 수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3학년 1학기를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내신 과목들보다는 자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좀 많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시파들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정시파들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성적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한 사례로는 그렇게 성적이 높은 친구는 아니에요. 한 3.8 자, 이 정도가 되고요. 이제 전체가 4점대가 넘어가는 친구다 보니까 그때에는 서울과기대가 이제 기계공학과가 이제 떨어졌죠. 자, 떨어졌거든요. 자, 근데 3학년 2학기 때 얼마나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 자, 지금 과목도 3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때 1점 거의 3 정도를 찍어냈던 친구가 있어요. 자, 그랬던 친구 있죠. 자, 그랬던 친구가 이번에는 서울과기대에 넣었는데
똑같은 학과를 넣었어요. 자, 똑같은 학과를 넣었는데 작년에는 서류도 통과 못했던 친구가 올해는 서류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똑같은 학과예요. 자, 똑같은 학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1학년 때 전공 많이 안 듣잖아요. 많이 안 들어도 한 두 과목 정도는 듣기 때문에 그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는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더라는 거죠. 자, 당연히 합격했겠죠. 자,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늦은 학습자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언제 자기의 진로가 결정이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나의 미래는 이런 꿈을 꿀 거야. 라는 거를 언제 결정할지 몰라요. 자, 모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한다라면은 자, 수시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도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3학년 2학기도 아직까지 조금 멀었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입사관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부모님이 이제 입사관하고 이제 대화를 할 시간에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대요. 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뭐 1년을 다닐 수도 있고요. 2년을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자꾸 좋아져요. 매년 좋아지고 있어요. 자, 매년 좋아지고 있는데, 자, 이런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자, 그거에 대한 거를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그때 입사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이제는 3학년 2학기 것까지 우리 대학은 보기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의 성적을 조금 많이 보고 만약에 이제 그 학생의 학생부가 조금 잘 3학년께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저희들이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를 다 마무리를 시키는데 혹시나 이렇게 내년에라도 수시를 한 번 더 도전할 친구들은 3학년 2학기 학생부를 조금 더 3학년 1학기 3학년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또 수정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다른 활동들을 더 많이 해가지고 탐구 보고서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넣겠죠. 자, 그래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까지 대학에서는 보고 만약에 그 친구가 대학을 다니고 비슷한 계열의 공부를 했다라면은 중간 정도 대학이에요. 인서울에 그런 대학들은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우리 대학 올 것 같으면 너무 애들이 지금 공대라고 하면 수학이나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너무 약한 친구들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히 수학. 자, 근데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1년 정도라도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공부해 봤던 친구도 우리 대학에 와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런 친구들은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그거예요. 지금 정 소장님도 쭉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애들이 단순히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부모님들이 가져버리면은 학생들은 조금 더 조바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실 더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지금의 결과는 이만큼을 얻었지만 그것들이 쌓인다라면은 다양한 어떤 곳에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우선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은 예비고 어머니들 왜 우리 애 재수 못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재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뭐 중3, 예비 중3, 뭐 밑에 학년들 이제 고교 학점제 하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니들까지 계속 고민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 그리고 나는 좀 더 아직 탐구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해. 나는 뭔가가 학습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고등학생이라도 자, 맞는 책이라서 이번에는 자, 그 책을 기획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은 다른 입시나 진로에 관한 내용들도 좋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자,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돈 받고 학원 가서 강의를 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무료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음,
아마도 정말 저 거의 다, 네. 자, 거의 다 이제는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강의를 조금 많이 올려드려요. 예전에는 제가 다른 밴드라든지 다른 톡방이라든지 굉장히 저걸 많이 했어요. 자, 이걸 오픈을 조금 많이 시켰는데, 자, 그래도 저희들이 몇 달 동안 강의도 안 했는데 계속 이 톡방을 지금 유지해 주시고 이제는 하셔가지고 이제 이 톡방에 계시는 부모님들 위주로 조금 이제 많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 이런 강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는 게 있으시면은 저희 톡방에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음에 강의를 이제 목록을 짤 때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대학의 취업률은 대학 알림에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대학의 알림이는 편의점에 취업해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을 다 취업률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여주는 그 취업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왜 학부모님이 생각하는 취업률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취업률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게 아니라 좀 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대학에서 우리 대학은 올해 어디 대기업에 몇 명 들어갔고 어떠어떠한 기업과 제휴를 해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어디 대학과 조인해서 복수 학위를 받을 수 있고라는 걸 다 공개했어요.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이름은 있지만 취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국민대를 예를 든다면 국민대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제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취업률이 매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하다못해 충남대, 부산대보다 취업률이 더 좋은 데가 국민대예요. 근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요? 야, 국민대가 무슨 대학이야. 그래도 부산대가 가야지. 경북대를 가야지. 충남대를 가야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취업 잘 안 돼요. 대기업 잘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때는 잘 들어갔어. 라고 해서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가 어떤지를 좀 봐야 된다는 특히나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편입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조금 많이 와요. 자, 많이 오는데 왜 다시 편입을 하고 싶어? 왜 대학을 옮기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도서관에 자기네들이 열심히 안 해요. 사실 그 친구들. 자, 근데 시험 기간이니까 자, 도서관에 잠깐 놀러 가겠죠. 자, 그런데 저 사람 어디서 받는 것 같아? 받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자기 1학년 때 그때 있었던 선배들이 계속 뭔가를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 자, 그 말은 어쩌면은 이게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이제 지방의 직업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근데 모든 학과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학과들은 아니지만 그 학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 그냥 그 친구들 그냥 영어 학점 따 컴퓨터 이런 자격증 필요해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역 인재 취업 할당제. 자, 서울 가기보다는 충북대, 충남대 같은 경우는 연구단지로 취업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하죠. 자,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뽑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자, 근데 그 비율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게 뭐냐? 20%나 30%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의 친구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럼 50% 뽑아도 70% 뽑아도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 할당제로 딱 주어진 그 인원수밖에 딱 못 뽑아내요. 왜? 우리 이 정도의 기업이고 이 정도 되는 거면은 어디도 다 내려온다? 연대, 고대 다녔던 친구들도 내려온다라는 거야. 왜 지방 발령 나는 거나 여기에 있는 이런 좋은 기업의 연구단지에 들어오는 거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또 요즘 친구들은 이제 대학은 서울로 많이 가지만은 그 서울에 취업하는 거를 보다는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옮겨 다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는 이렇게 연구단지, 이런 게 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충남이나 충북대 이런 학과들의 선배들이 이런 데를 조금 많이 갔어. 자, 그러면 그 로드맵대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 것들도 괜찮겠죠.
또 네. 중요한 거는 대기업의 연구단지에서는 지역 할당제를 거의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 직무에 맞는 학생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 연구직을 갖다 많이 뽑겠습니까? 많이 안 뽑습니다. 그럼 거기 능력 있는 친구들은 뽑지 굳이 지역 활동을 뽑지는 않아요. 통상 지역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공사들을 해당이 됩니다. 공기업이나 공사들에서 지역인재 할당을 통해서 뽑기는 하는데 과연 그게 충남과 충북대에서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충남대, 충북대에서는 지역 할당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기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교육을 안 시켜요. 반면에 당국대나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교육시켜요. 왜? 그 한 자리라도 더 취업을 시켜야지만 자기 학교 이름을 빛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웃긴 건 뭐냐면요. 충남대와 충북대, 그러니까 충남대가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충북대가 좀 더 못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충북대랑 뭐 당국대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뭐 성적이 좋은 학생 수가 많이 취업해야 될 것 같을 때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지역할 때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학생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꼭 충남대, 충북대가 취업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 대학에서 과연 공사를 몇 명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충남도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 뭐 이번 공사에 50명 뽑는데 40명 우리 학교에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겠죠. 공개합니까? 안 합니다. 왜?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 처음에 그랬어요. 경상국립대로 이제 바뀌었죠. 자,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 옆에 이제 지역에 지금 카이라는 자, 그런 회사가 있다 보니까 자, 다들 좋아하죠. 월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카이 트랙이라고 해서 대거 인원들을 많이 뽑았어요. 자, 그때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몇 명 합격해서 그게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하지만 최근에는 거기 인사 담당자 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너무 학생들이 안일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 그냥 그 트랙만 되면은 되는 줄 알고 너무 안일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그 친구들 뽑고 나머지는 이제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생들로 많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업국에 조금씩 문제들이고요. 자,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톡에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자, 아마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학교를 올려서, 이거 너무 저희들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올려서 문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취업을 생각해서 학교가 낮아도 이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게 학생이 뭘 원하는지 학생의 성향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죠. 나는 취업이 너무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전문대고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대를 가서 대기업을 가고 싶어요. 그럼 이과를 가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때 수학, 과학은 열심히 해야겠죠. 거기다 영어까지 조금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께 협업하는 능력들. 자, 이런 능력들 많이 해서 가는 거고. 엄마, 나는 무조건 대학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문과에 뭐 제일 낮은 쪽, 어학 쪽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가 결정하실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이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서 전과해야죠. 네, 그럴 수도 그 전과하는 있겠죠.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못 따라가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다가 영어로 수업을 조금 많이 해요. 자, 어떤 친구가 운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 친구는 거기에 가면 안 되는 친구인데 우주 상향으로 쓴 중앙대의 공대에 합격을 한 거죠. 자, 근데 그 친구는 한 학기 다니고 자퇴를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했대요. 자기 휴대폰으로 수업한 걸 다 녹음을 다 시켰대요.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자, 그랬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질문도 교수한테 영어로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 수업도 못 알아듣겠는데.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리포터 쓰는 시간에 이 친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녹음을 시켜온 거를 지금 뭐냐면 다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국어로 바꿔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년을 못 버티고 한 학기밖에 못 다니고 그만두는 케이스가 조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예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컨설턴트 입장이다 보니까 성적이 낮은 친구를 좋은 대학을 보내요. 자, 그러면은 이름이 나겠죠? 하지만은 그 친구가 그거를 그 대학에서 그 수업을 소화시킬 줄 만한 역량은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실패하는 케이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학생의 의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를 선택하시든 이과를 선택하시든 결정하셔서 그거에 맞는 영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 자, 네. 공부 어,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의 주제 중에서 공부법에 대한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1월, 2월 같은 경우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간에 시간을 비우셔서 강의를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은 이제는 큰 흐름이라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3월부터는 조금 강의가 이제는 구체적인 탐구 보고서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때까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습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다음 주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문해력에 관한 강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학습 부분하고 같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